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RPA 바람이 이제 크게 불었는데요. 아마 대기업 가운데 RPA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업을 넘어서 공공에서도 이 RPA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UiPath와 함께 공공 분야 RPA 적용 트렌드와 그리고 글로벌 공공기관, 국내 공공기관 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UiPath 코리아 백승원 전무님 그리고 한국인프라 정준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원 전무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iPath 코리아에서 커스터머 석세스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헌 전무입니다. 저는 그룹사나 금융기관에서 RPA를 최초로 도입하실 때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고 전개해야 될지를 가이드해드리는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정준환 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국인프라 솔루션 개발팀 정준환 이사입니다. 저는 RPA 개발 총괄 담당하고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이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RPA를 적용한 국내외 다양한 공공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원 전무님께서 공공기관 RPA 트렌드와 사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RPA가 혁신의 지금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RPA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PC가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1970년, 80년. PC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도구인 하드웨어의 혁신입니다. 파괴적 혁신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월드에 큰 변화를 줬고 지금은 PC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일하는 방식, 즉 소프트웨어적인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파괴적 혁신의 중심에 있는 게 자동화입니다. 아마 조만간에는 자동화가 없는 업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자동화의 중심에 RPA가 서 있습니다. 2020년 가트너가 10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 중심의 기술에 가장 위에 세웠던 것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이제 그냥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거죠.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기업이 자동화하고 있는, 현재 자동화하고 있는 단위 업무가 아니고 기업 전체 업무를 엔드 투 엔드로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기술의 중심에 있는 것은 RPA와 인텔리전트 BP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RPA가 독자적으로 자동화를 했다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RPA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RPA는 RPA가 중심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잘 알고 계신 AI, 머신러닝, 그리고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닝, 그리고 애널리틱스. RPA는 적어도 2022년까지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세상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무게 중심이자 플랫폼이 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난주 저희 UiPath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복습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네. 이 오토메이션,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네.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아마 자동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적 테마 말고 지금 가속화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코로나. 물론 그게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유경제 위기가 오고 그런 위기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환경 그 자체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든 일을 하고 언제든 일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디지털 선택지가 모두에게 이제 주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업무 방식의 변화라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도의 업무의 효율성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 언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는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넌스톱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되겠지만은 RPA가 그 중심에 있을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오토메이션 퍼스트 세상이 더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오토메이션 퍼스트는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모두 자동화를 하자는 개념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 보시게 될 겁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RPA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걸 관리하고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직원의 건강 체크를 사람이 일일이 한다고 하면 전화를 하고 메모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엄청나게 불편한 일인 거죠. 그걸 자동화하겠다고 하면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RPA와 여러분들 모두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단한 자동화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동화에 대한 설문을 보내고 그 설문을 받은 직원은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의 결과는 하나로 취합이 되고 답변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이런 형태의 업무가 RPA와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저는 요새 매일 아침에 이 로봇이 저한테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 UiPath에서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 자동화했던 이 내용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기업이 있으시나 기업이나 공공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뭐 문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저희가 수가 프로그램을 있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혹은 저희 파트너분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관련된 안내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그 메인 주제죠. 공공에서 RPA가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그럼 RPA는 뭔지, 기업에서 RPA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공공기관에서의 RPA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나? 가만히 보시면 공공도 똑같은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도전, 법이 허용한 법규를 지켜야 되는 도전,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에 대한 도전, 기업이 가지는 도전과 굉장히 유사한 도전인 거죠. 그리고 공공은 그 도전에서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새로운 인재를 유치해야 되는 그의 역할이 있고 그와 동시에 공공도 기업과 마찬가지 혹은 더 가열차게 혁신이라는 테마를 공공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시장에서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발굴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시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영 모델을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이라는 상황에서 공공은 본연의 역할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두 개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두 개의 바퀴를 굴려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업무의 무게중심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 실제 더 중요한 시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가는 거죠. RPA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퍼스트를 통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공공에서 하고 계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해서 이 추의 무게를 줄여줘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더 시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RPA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공공이 해야 되는 가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 RPA를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업무를 RPA란
디지털, 비서를 통해서 업무를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는 많은 업무들, 미처리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업무의 스피드를 올림으로 인해서 미처리 민원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단순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공공의 업무 중에 어떤 프로세스가 자동화할 수 있을 거냐고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오렌지색, 이 부분은 기업들이 자동화하는 업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매 업무, 재무 업무, 인사 업무, IT 업무. 물론 공공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자동화가 아마 우선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공이 해야 되는 공공의 미션들이 있는 거죠. 공공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화가 일어날 겁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자동화, 공공의 계획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자동화, 공공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답변, 요구,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가 가열차게 일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네요. 민원 처리 업무라든지 위기 상황에 대처한다라든지. 맞습니다. 그 공공의 그런 업무에 대한 역할이 시간과 스피드와 양에서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의 RPA 적용 사례들, 이따가 이제 이사님께서 국내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전무님께서는 해외 사례들 위주로 소개를 해 주실 거죠. 네. 네. 지금부터 제가 한 4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아주 복잡한 자동화는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이 4개의 공공기관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하는지, 그 혁신의 툴로서 RPA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지방자치현입니다.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고 수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현인데, 이 현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 현 자체의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지만 현에 있는 현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이 현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혁신을 어떻게 하면 될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도 보고 새로운 방법도 시도를 해보고, 그런 와중에 2018년에 RPA가 어쩌면 그게 하나의 그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RPA를 도입을 했고, 여기 현은 RPA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의 공공의 접근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리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업가 마인드로 단지 IT한테 업무를 지시하는 게 아니고 IT와 현업이 같이 하면서 RPA를 통해서 혁신을 꿈꾼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의 사업인 수산물 관련된 어획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RPA를 쓰고, 또한 교직원들이 도시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출장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출장 경비 정산과 관련된 이런 간단하지만은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자동화를 적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그 공공 사례 중에 영국의 복지연금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인 거죠. 여기는 자동화를 적용한 테마가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드와 업무량. 매년 새롭게 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3만 건 정도가 항상 대기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이걸 업무 처리를 하려면 이 복지연금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백록을 한번 줄여볼까 고민했는데, 이걸 줄이려면 수천 명의 직원이 수천 시간을 일을 해야지 겨우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던 거죠. 이 복지연금부는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보기 위해서 내부에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거라지라고 하는 아이디어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이 백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검토했는데, 그 첫 시도가 RPA를 통해서 이걸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신규로 연금을 청구하는 접수가 들어오면 그 수많은 수작업을 로봇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작업이 끝나고 나면 연금 지급을 개시하는 것까지 로봇을 활용해 보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시연이 될 때까지는 불과 한 3개월 정도 짧은 시간이었고, 지금은 주당 2,500건 정도의 신규 연금 청구를 건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계산을 해보시면 3만 건의 백록, 대기 건이 RPA를 통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NGO 단체입니다.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업무를 자동화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봉사단체, 뉴욕에 베이스를 둔 가장 오래된 봉사단체인데 직원의 턴오버가 무려 40% 정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해야 되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턴오버를 줄일 수 있는,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막 찾았었고 그 안에서 딱 하나의 업무를 찾아서 이것만 줄여도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 NGO 단체에 있는 5개의 시스템에 직원들이 일주일에 평균 4시간 정도 그야말로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와 붙이기만을 일주일에 4시간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복사와 붙이는 것만 간단하게 RPA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NGO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는 뭐냐면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16시간씩 생긴 새로운 여유를 가지고 돌봐야 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 이직률 자체가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이에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원래 들어왔던 NGO 단체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구나. 이런 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 NGO 단체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 이건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인데 여기는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10년 동안 인구는 계속 늘어났는데 실제 공무원들의 수가 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 시에서는 고민을 뭘 했냐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에서 RPA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민원인들의 정보 제공, 여기는 7개의 위원회가 이제 시의 안에 있었고 그 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사록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그 민원 요청에 RPA를 먼저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실제 시간은 연간 8,500시간이라고 해서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8,500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네. 있습니다. 8,500시간이면 한 5명이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는 업무니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선 업무에서 한번 자동화에 대한 효과를 본 여기 코펜하겐 시는 지금은 비전이 그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우린 디지털 비서, 로봇이라는 디지털 비서를 한번 줘보겠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혁신을 작게 시작했지만은 크게 의미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사례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 지자체라든지 NGO까지도 지금 네. RPA를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은 곳이 RPA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테마를 좀 찾아서 4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RPA 트렌드,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 쪽에서의 RPA 트렌드가 되겠죠? 네. 공공에서 RPA 트렌드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좀 전에 보였던 해외는 공공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업들의 RPA 트렌드. 지금 기업들은 공공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규모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RPA 트렌드가 공공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PA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은 전사적인 RPA, 규모의 확대가 RPA 하나의 테마입니다. 과거에 몇 개의 업무를 자동화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회사 전체 업무를 한번 자동화를 해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퍼 오토메이션하고 좀 연결이 된 부분인데 RPA를 조금 더 똑똑하게 쓰고 싶다. RPA와 AI를 접목해서 우리 회사가 개발한 AI 혹은 지금 시장에는 AI 엔진을 활용해서 RPA를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쓸 수 있을까? 그 테마가 있고 중간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개인화입니다. 기업에서 민주화, 그러니까 RPA를 회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직원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개인화 민주화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 RPA를 도입을 했고 이제 도입을 넘어서 확산과 확대 그리고 활용까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이 더 무게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RPA 개발에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에 보면 전문 개발자가 조직 내에 있을 수가 있고 그걸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누구나 개발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 사용자 혹은 시티즌 개발자라고 하는 중간 사용자를 기업에서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와 개인화의 테마로서 기업들은
이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개발하게끔 참여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게 지금 개인화 민주화에서의 RPA 하나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표도 지난주 UiPath도 발표 때 나왔던 장표네요. 아, 네, 익숙한 그림들입니다. 네. 네.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게 공공기관의 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내에 사람을 키우고 과제를 내고 성과를 내서 그 직원들한테 혜택을 돌아가는 게 기관의 RP라고 보면 이제 공공의 RP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적인 자동화를 통해서 효과를 내는 그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는 공공기관의 RPA가 아니고 공공의 RPA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의 RPA에서는 이 혜택을 받고 사용자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이제 시민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시민이 내고 누구든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이 그 RPA를 사용을 하고 사용에 대한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제 공공의 RPA로 RPA는 공공의 RPA로 진화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 RPA를 지원하는 UiPath의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누구나 내고 사용을 쉽게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UiPath 제품과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출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인 거죠. P2P의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아이디어의 크라우드 펀딩이고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UiPath는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저희가 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이디어를 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나왔던 아이디어를 라이브러리화하고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내고 과학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내고 좀 더 쉽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측면에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태스크 캡처와 태스크 마이닝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스크 캡처는 자동화된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문서화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PC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이게 자동화에 들어가는 현재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분석 문서로 전환해주는 게 태스크 캡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과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누구나 쉽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존의 디자인 툴도 있지만 스튜디오 X라고 해서 시티즌 개발자 혹은 일반 사용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는 RPA가 나의 비서와 같은 거죠. 어텐디드 로봇, 사람에 의해서 구동하는 어텐디드 로봇, 가장 강력한 어텐디드 로봇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RPA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RPA 자체가 낼 수 있는 로봇이 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RPA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느끼는 효과를 어떻게 기업으로 보면 KPI고 공공의 RPA에서는 공공이 느끼고 있는 효과이겠죠. 그걸 성과와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엔터프라이즈 RPA 프레임워크도 있다고 하면 지금 UiPath는 현재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개인화, 민주화에 대한 RPA에 대한 제품과 기술적인 로드맵을 이처럼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 이 과정을 동일하게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굴부터 뭐 개발, 실행, 측정까지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발단에서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 봤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직접 개발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PA가 개발, 관리, 실행이 주였다고 하면 말씀하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발굴, 포털, 측정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옆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저희 UiPath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iPath는 가장 권위 있는 IT에 대한 평가 기관인 가트너가 RPA에 대한 기술적인 비전하고 그 기술을 과연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랭킹을 매겼을 때 UiPath는 글로벌 넘버원의 RPA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딜로이트가 2019년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 기술이라고 하면 바이오, 통신, IT 쪽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UiPath가 단연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닝과 관련된 RPA에 유관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UiPath는 마이닝 기술에 있어서도 글로벌 넘버 3로 랭킹이 되어 있고
RPA를 리그 테이블, 보통 선수들끼리 하는 걸 리그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RPA 기업들의 리그 테이블을 봐서도 현재 저희는 국내를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가장 많은 고객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란 테마에서 RPA 아카데미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5만 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RPA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로드맵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커뮤니티, 컨설턴트 커뮤니티. 저희는 가장 큰 규모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23,000명 정도의 개발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 제품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A가 각광을 받고 있으니 RPA가 투자에서도 하나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고 UiPath는 2018년에 소위 말한 10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이 됐다가 2019년에 70억 달러의 현재 RPA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네. 전문님 발표 맞으신 거죠? 네.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거의 2주간 UiPath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입 사례들을.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업 쪽을 살펴봤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저는 좀 인상적인 게 그 공공기관의 RPA가 아니라 공공의 RPA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공공 쪽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RPA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RPA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금 공공에서 RPA들을 많이들 도입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정준환 이사님께서 공공 쪽의 실제 RPA 사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공부문 적용 사례와 RPA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인프라는 1998년 설립이 되어서 20여 년간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SI 개발 및 GIS 자체 솔루션 개발 등을 해왔습니다. 2017년 RPA를 시작하기 위해서 UiPath를 비롯한 타사 RPA 제품들을 검토하였었는데요. UiPath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확장성과 향후 업계의 최신 기술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커그니티브 RPA와 연계할 수 있는 준비된 아키텍처의 큰 장점을 확인하고 2018년 본격적으로 UiPath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RPA 쪽을 좀 선도적으로 먼저 좀 추진을 하신 케이스가 되겠네요. 2018년 UiPath 코리아가 설립되면서 공식적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까지 업무 자동화 구축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의 SI 경험을 기반으로 2020년엔 UiPath 코리아 공공분야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서 공공분야에 특화된 솔루션 제안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느낀 점은 RPA 프로젝트의 성공은 과제 발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인프라는 UiPath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20년간 다양한 공공기관의 SI 개발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RPA를 도입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적절한 과제 발굴에 특화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되겠네요. 네, 과제 그렇습니다. 발굴. 네. 이상으로 일단 저희 소개를 마치고요. 공공기관 RPA 구축 사례 두 가지입니다. 교육기관 사례와 중앙부처 감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사례인데요. 인사 업무에 RPA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일정 시기 업무가 집중이 되고 며칠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보장하면서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해결책으로 RPA 적용을 검토하게 된 사례입니다. 과제 협의를 통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도가 요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자체 종합 인사관리 자료의 현행화와 전보 업무, 근무 성적 평정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 인사관리 자료는 생성된 이후에 타 팀에게도 공유가 되는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이 자료의 현행화는 그간 업무가 연속이 되면서 관리 항목의 확대의 필요성도 있었고요. 누적 자료 관리의 효율, 그리고 수기 처리에 대한 업무 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정보 처리 업무는 다량의 정보 내신서 검증과 정보 서열 명부 작성, 개인별 희망지에 따른 전입, 전출의 업무,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부분이죠.
과제 성격상 참조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분산되어 있어서 데이터 입출력 효율을 위해 UiPS의 데이터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세서 개발을 효율화했었고요. 기관 자체 매크로 프로그램 핸들링은 UiPS의 Execute 매크로 액티비티로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위 기관은 RPA 도입을 통해서 해당 과제들의 업무 표준화의 성과도 이루었는데요. 종합 인사관리 자료는 기존 관리 항목보다 70% 이상 확대되었음에도 작업 처리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처리가 가능했고요. 대부분의 RPA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효과입니다만은 로우 데이터의 정제 작업이 선행이 되면서 업무 표준화에도 한층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처리해야 될 업무는 늘었는데 시간은 확 줄어드는 셈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전보 업무 자동화의 경우 다량의 전보 내신서 검증 작업과 직렬, 직급별,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개인별 희망지 배치를 자동화함으로써 실무자가 직접 확인, 검증해야 되는 대상 범위가 확연히 줄어들어서 업무 시간의 단축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현재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자체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동호회를 개설하고 UiPS 스터디를 진행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과제 발굴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 사례인 게 사실 기업 같은 경우도 딱 저 케이스를 예. 사실은 진행을 하잖아요. 도입을 하고 효과를 보고 확산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확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하는 네.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앙부처 감사 업무에 RPA를 도입한 사례인데요. 이 중앙부처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인가요? 아무래도 기관명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중요하고 큰 조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 4, 5천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예, 굉장히 큰 부처라고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감사 업무는 일정 주기로 감사를 시행하는데요. 감사 대상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후에 자료 분석 활동을 부문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감사 대상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그리고 분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이를 위해 탑다운 방식의 RPA를 도입하여 자료의 서치와 분류를 자동화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감사 파트는 공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에 RPA를 도입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네요. 네. 네. 과제 발굴은 단순 반복적이면서 시간 소요가 많은 감사 대상 자료 수집 및 감사 대상 자료 분류에 초점이 맞춰져서 선정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의 감사 대상 관련 자료는 공개된 웹사이트하고 폐쇄망 내의 자료를 검색, 분류하는 작업과 내부 문서 자료의 검색 및 분류, 마지막으로 감사 대상 자료의 유효성 검사 과제에 자동화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피감기관별 공개 웹사이트가 정말 UI가 다양했고요. 첨부 파일 및 포맷도 다양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UiPath 인보크 워크플로우 파일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피감기관별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발의 효율을 좀 높였고요. 운영 시점에서의 확장성도 반영할 수 있어서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 기관은 감사 업무에 RPA를 도입함으로써 자료 서치와 분류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였고 피감기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 업무는 건당 처리 속도가 65% 이상 향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휴먼 에러가 방해가 되었고요. 피감기관 해당 업무자의 지원이 최소화되면서 현업의 업무 피로도가 현재 감소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잠시 시연 영상을 보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하는 업무입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RPA는 해당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이루어집니다. 공인 인증서까지도 RPA가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로봇이 현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홈택스의 제3자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엑셀 파일에 있는 내역을 원바이건 처리를 하여 휴먼 에러가 전혀 없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처리된 결과는 보시겠지만 확인된 결과 발급 사실과 다른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라이터에서 피드백하게 됩니다. 보셨던 기존에는 RPA가 방금 수행했던 부분들을 피감기관 현업이 작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20명가량이 투입되었다고 하니까요.
RPA 도입은 현업의 피로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20명이 하던 업무를 RPA가 혼자 다 처리를 한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감사 업무의 RPA 도입을 마중물 삼아서 타 업무 분야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RPA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RPA를 이용한 업무 자동화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줄어든 업무 시간은 주 업무뿐만이 아니라 공통, 민원 업무 처리까지 인적 자원의 부족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인적 자원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 업무 외에 단순 반복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 시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RPA를 통한 스마트 행정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주 업무의 집중은 빠른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사람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업무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업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따른 피로도 감소는 공무원의 워라밸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앞장선 저희 한국인프라는 현재 크게 두 가지 계획을 구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총 280개 공공기관의 UiPath를 통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제한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의 280개면 공공기관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선별을 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축하는 사례를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좀 RPA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소개를 한 자리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 한국인프라의 주도로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UiPath 스튜디오와 어텐드드 로봇을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종합 쇼핑몰에 이제 등록이 되면 좀 쉽게 공공에서도 RPA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의 시담이 진행 중이고요. 5월 중에 등록이 완료되면 조달 구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 등록이 완료되면 조달을 통해서 위 제품을 구매하시는 기관들께는 앞서 보셨던 사례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조회 자동화 프로세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인프라는 20년 업력의 공공기관 전문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RPA 도입에 있어 과제 발굴부터 시스템 구축 개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 RPA 구축에 가장 적합한 기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RPA 도입 국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이 중 뽑아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이제 공공 쪽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지금 질문들 해주신 내용도 보면은 공공 쪽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아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공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질문 같은 경우는 먼저 전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사님께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PA를 구축을 할 때 현업과 IT 부서가 같이 참여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과 유지 보수를 할 때에도 서로의 약간 R&R 역할이 되겠죠. 역할이 다를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혹시 가이드가 있나요? 라고 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무님께서 먼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이고 사실 네.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RPA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전담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담 조직을 IT 위주로 가져가기도 하고 혁신 부서 위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 RPA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에서
기존의 IT는 운영에 치중을 했다고 하면 RPA는 굉장히 많은 변화 관리, 그렇죠. 자동화에 대한 변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수동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보다 능동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담 조직의 현업과 IT가 항상 긴밀하게 있어야 되고, RPA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프로세스의 변화도 있지만은 시스템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융합을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하기에는 RPA는 굉장히 살아있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그 RPA 유지보수는 현업과 IT 부서가 같이 함께. 변화 관리를 해나가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 쪽에 구축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방금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들로 봐도 그 과제 발굴은 현업에서 진행을 했지만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업의 도움과 그다음에 IT의 도움이 절실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현업과 IT 부서가 함께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유지보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법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뼈아픈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대로 질문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국내 공공부문은 변화를 싫어하는 집단 중 하나인데 과연 이 공공이 RPA에 대한 도입은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내 그 공공시장에 대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공공에서 RPA를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무님께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네. 정말 RPA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소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공공부문에도 있고요. 앞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과제들은 대부분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RPA 도입을 통해서 현재 우리 팀의 아니면 우리 부서의 업무들을 좀 더 혁신을 해보자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의 리더들을 통해서 과제들이 이제 현업에 이렇게 배포가 됐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과제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 업무들은 또 이렇게 RPA를 통해서 업무가 정형화되고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무님께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공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은 RPA가 2019년에 기업들에 도입될 때도 비슷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감을 갖거나 혹은 두려움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기대감을 갖는 사람과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RPA는 그래서 전사적으로 탑다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체험을 하고 효과를 느끼게 해서 확산하는 그런 방향의 전개 방식도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부담감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POC를 하고 파일럿을 하고 기업들도 그렇게 진행을 했다시피 공공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했을 때는 기대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실제 간단하지만 사례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저항감들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RPA를 공공기관이 구축을 하면서 기존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이 좀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기존 직원들, 실무 직원들에 대한 이 부정적 시각은 어떻게 좀 조율을 하면서 RPA를 도입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 같은데요. 아마 공공인 담당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RPA가 좋은 건 알겠고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RPA 일자리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조율을 했느냐. 방법을 좀 알려달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소개 좀. 그러니까 실제 그
RPA 과제로 RPA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가 일반 SI 개발보다 빨리 보여지고 또 현업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제공이 되거든요. RPA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다 해도 이 RPA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였으나 실제 RPA가 구현이 되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부분들을 실제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시각들은 희석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RPA가 도입이 됐을 때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일은 뭐냐면 아까 8,500시간 있으면 8,500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 일이 줄어들 거라고, 내 일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보지만 실제 많은 RPA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8시간 중에 30분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1시간을 대신해주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그 이해도를 조금 더 같이 공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RPA가 실제 효과를 주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8시간, 9시간 업무 중에 어떤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삶,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감대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신 분 같아요. 그 발표 내용 중에 나왔던 건데 이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과제 발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이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전무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님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RPA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다닐 때 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과제 발굴이라는 워크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제 발굴 워크샵을 통해서 본인들의 업무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과제 전체 리스트에서 RPA를 통해서 ROI가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 선별된 과제들로 POC를 진행하게 되고 또 그 POC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확산되어지는 로드맵을 가져가게 됩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이런 워크샵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들을 RPA를 통해서 ROI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발굴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들도 나오고 또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도출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무님께서도. 네. 과제 발굴에 대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냐고 하면 저는 전담 조직이라기보다는 전담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RPA가 초기에 도입이 될 때는 어떤 업무를 자동해야 될지 사람들이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파일럿 과제를 내고 확산의 1단계 정도 과제를 낼 때는 적어도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확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 주도적인 과제를 내던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많은 조직으로부터 자동화 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분류하고 표준화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전담 조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과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조직 혹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역시 또 공공 쪽 관련된 질문인데 그 RPA가 이제 단순 업무에 대한 효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업무에서 이제 전체 업무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업무를 확대하는 이 과정에 이 단계에 있어가지고 UiPath만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안 뭐 이런 솔루션들이 좀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전무님께서 이거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부분에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하면서 당연히 저희한테도 온 숙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RPA가 저는 여전히 이 영역이 굉장히 많다고 보지만 새롭게 지금 RPA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는 OCR, 그러니까 문서를 좀 더 이렇게 이미지 문서를 읽어내는 그런 다큐멘터를 읽어내는 기술들 그리고 회사 하나 공공의 AI 엔진을 RPA랑 타이트하게 링크하는 저희는 그걸 AI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마치 직무를 짜듯이 AI 패브릭.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이닝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이닝 기술을 하기 위한 저희는 태스크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저희는 제품을 RPA랑 연결하고 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기술적인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좀 고민을 하신 공공이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할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할 때 이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스템 간의 연동하는 부분은 사실 RPA는 그 사람이 하는 업무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연동을 RPA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시스템 간의 어떤 환경에 대한 차이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실제 시스템 간 연계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웹 환경으로의 많은 전환들도 되어 있고 또 내부 폐쇄망 내에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폐쇄망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필요하게 할 것이고요. 그 필요한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의 접근도 가능하고 뭐 구체적인 것들은 실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해보고 대응을 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례들이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공공 도입 사례를 지금 두 개가량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온 질문 같은 경우는 UiPath가 도입된 공공기관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전무님께서도 사례 뭐 한두 개 정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님도 오늘 소개 못했던 아까운 사례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무님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글로벌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관이라는 정의를 했을 때는 UiPath가 한 70여 개의 정부기관을 저희 고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유엔이 국제구호기구에서 국제구호기구가 상당히 많은 구매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매 업무를 RPA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나사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억세스 권한들 관리하는 분기에 한 번씩 억세스 권한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업무 쪽에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사례를 이사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RPA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소개를 통해서 RPA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조달 등록이 되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아까 소개해 주셨던 두 개 그 기관 외에 실제로 도입한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 좀 더 있을까요? 뭐 이름을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네요. 밝힐 수 없는 네, 그런 사례. 하지만 이미 공공에서도 많이 지금 도입을 해서 사용은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조금 더 제가 전문님께서- 업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네, 공공기관 중에 여러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표준화를 진행하는 그런 업 산업의 협회들도 기본적인 재무 업무나 이런 쪽에 RPA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영역 중에 한 군데니까 거기서 그 과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RPA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RPA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갖거나 실제 도입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공공 같은 경우? 네. 이사님께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 보였던 교육기관 같은 경우 일선 학교에 네. 방금 이제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과금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RPA를 조금 도입을 고민을 하고 있나요? 실제 만나보시면은 고민하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뭐 해외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 사례에 대한 해당 업무들의 부분들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과금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회계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면서도 그다음에 휴먼 에러라고 하죠. 사람의 예. 실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공공에서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네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또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RPA가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일부 변경할 경우에 이걸 좀 수월하게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 좀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공공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반 현재 기업에서 도입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 RPA를 RPA 룸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근데 그거에서 RPA 과업들이 계속해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예, 자동화를 위한 룸을 만들어 놓고 자동화 시스템에서 해당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실무자가 직접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수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간단한 수정이라든지 간단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무자가 RPA에 대한 또는 개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RPA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같이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인계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역시 오늘 그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들은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신규로 소개해 주셨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리해주는 태스크 캡처나 아니면 태스크 마이닝 이 툴을 유료로 구매하기 전에 미리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을 좀 제공할 계획은 없나? 지금 엄청 쓰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 이런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태스크 캡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라우드 아이디어 오토메이션 허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토메이션 허브 안에 지금 컴포넌트로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트라이얼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문서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스튜디오에 그걸 한번 엑스포트하는 기능들을 써보실 수가 있고 태스크 마이닝은 마이닝이기 때문에 현재는 글로벌하게 저희는 프라이빗 프리뷰라고 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저희 회사랑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저희랑 태스크 마이닝에 대해서는 실제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트라이얼을 쓰실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에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두 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올해가 정말 RPA 쪽에서 공공이 핫하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공시장의 트렌드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공기관의 RPA가 아니라 공공의 RPA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무님. 네. RPA가 2019년 이후 기업들 대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는 저는 RPA가 지금 공공기관의 RPA, 공공의 RPA로 가고 있는 시점이라 보고 그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근데 저는 RPA에 대한 기대를 소위 말하는 기대를 에이밍을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먼저 자동화를 해보시고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심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업무에 RPA를 활용하시고 저희 UiPath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준환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나 뵀던 공공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핵심에 RPA를 두고 계셨고 RPA를 통해서 실제 현업의 업무에 어떤 소요되는 시간들,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또 투입되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주고 워라밸을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웨비나가 공공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RPA 하면 UiPath, UiPath 하면 한국인프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